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원작자이기도 한 미국 현대문학사의 거목 코맥 메카시가 한국 시간 6월 14일 타계했습니다. 코맥 메카시는 제 성장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작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2010년 주제 사람하고 2014년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에 이어 2023년 코맥 메카시까지 제 10대와 20대를 책임졌던 세 작가가 모두 세상을 떠났고 공교롭게도 내년이면 저는 30이 됩니다. 예이츠가 왜 비잔티움으로의 항해에서 세계를 두고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고 썼는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드라이브, 조커, 본스 앤 올. 위 4편의 영화가 지닌 공통점 3가지는 뭘까요? 첫 번째는 4작품이 모두 주요 영화제 혹은 시상식에서 수상한 할리우드 영화라는 사실입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아카데미 작품상, 드라이브는 칸 영화제 감독상, 조커와 본스 앤 올은 베니스 영화제에서 각각 황금사자상과 은사자상을 수상했죠. 두 번째 공통점은 4편의 영화가 음울한 분위기의 범죄 장르로서의 요소가 강한 작품들이란 사실입니다. 목적의식 없는 연쇄살인마에게 쫓기게 된 르웰린의 사투를 다루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범죄 현장 탈출을 돕는 드라이버의 지난한 범죄 이야기를 다룬 드라이브. 최악의 악당이자 범죄자 캐릭터인 조커의 탄생을 다루는 조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식인이란 범죄를 저질러야만 하는 이터들의 사랑을 다루는 본스 앤 올까지 모두 그렇죠.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이유는 이처럼 세계의 인정을 받은 음울한 정서의 범죄 영화들이 공통적으로 불러들이고 있는 시대적 배경과 관련됩니다. 바로 80년대 초반의 미국이라는 시절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될 이야기는 21세기가 도래한 지도 2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자꾸만 소환되는 그 시절. 바로 지난 100년의 미국 역사상 가장 불안했으며 가장 불의했던 시기로 일컬어진 시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불안의 시대로 떠난 여정의 길목에서 인사드립니다. 100년의 영화 김노엘입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배경이 된 시공간은 1980년 여름의 텍사스입니다. 도덕, 정과 같은 개념들이 옛것이 되어가는 현실을 침울하게 그려낸 이 영화에서 세계는 점점 감정이 메몰라간 사람들이 집단적 PTSD를 앓고 있는 절망의 공간일 뿐입니다. 조커는 1981년 가을의 고담시를 배경으로 합니다. 창세기 속 악의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에서 한 음절씩을 따와 지은 고담이라는 도시는 비록 가공의 공간이지만 뉴욕, 시카고 등 화려한 네온 불빛 뒤편으로 각종 범죄가 들끓던 당대 미국 대도시의 추악한 면모를 그대로 도려낸 곳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미국 전역을 떠도는 로드무비의 형식을 띠는 본스 앤 올의 시간적 배경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작중 등장하는 음악을 고려했을 때 83년을 전후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영화에서 당대 미국은 보니 앤 클라이드를 대놓고 오마주한 영화의 애티튜드처럼 살아남기 위해 누군가를 죽여야만 하는 비극의 공간입니다. 마지막 드라이브의 경우는 약간 결이 다른데요. 이 영화의 배경은 작중 등장하는 자동차의 연식이나 휴대전화의 기종 등을 고려했을 때 2000년대 후반의 LA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오프닝 이래로 지속적으로 제시되는 80년대풍의 신스웨이브 음악, 따뜻한 햇빛의 낮과 대비되는 차가운 밤 공기로 수놓인 도심의 모습, 치솟는 강력 범죄율과 사방에 가득한 노숙인들의 이미지 등은 이 영화가 80년대 초라는 시간의 연장선 아래에 있음을 은연중에 느끼게 합니다. 작중 등장인물인 셰넌이 그 시절에 관한 대사를 대놓고 내뱉는 건 덤이고요. 여하튼 이 영화 속에서도 배경이 된 LA라는 공간은 스크린을 뚫고 나오듯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낮과 밤의 온도차만큼이나 단절과 격차로 가득 찬 공간일 뿐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위의 4편으로 대표되는 할리우드 범죄 영화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 가능한 80년대라는 시간적 배경의 특성에 대해 어렴풋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시절은 대체로 불안과 절망 혹은 모순 가득한 공간으로 그려진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위의 영화들이 세계 영화인들의 인정을 받은 작품이라는 사실, 그리고 대다수 미국인들의 정서를 겨냥한 아주 잘 만들어진 할리우드 영화라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커집니다. 미국이라는 국가가 공유하는 80년대라는 시기에 대한 전반적 인식이 이처럼 부정적인 요소들로 가득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질 우리의 질문은 아주 간단할 겁니다. 대체 왜? 뭐 때문에? 다른 시기도 아니고 80년대 초를 배경으로 하는 이토록 부정적인 정서의 범죄 영화들이 이리도 많은 걸까요? 21세기 이후에도 할리우드의 영화들이 자꾸만 그 시절을 소환했던 이유는 대체 뭘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80년대 초의 미국이라는 시공간이 지닌 역사적 배경에 대해 논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당대 미국인들이 공유하던 음울한 정서에는 적어도 몇 가지 이상의 그럴듯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중 아무래도 가장 주요하게 작용한 불안의 원인이자 미국인들의 정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건은 대략 5년 전에서 8년 전인 75년 종결된 베트남전이었을 겁니다. 미국인들의 입장에서 그다지 얻을 것도 명분도 크게 없었던 전쟁에 묶여 있었던 베트남전 개입의 십수년 역사는 이전까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며 형성된 자신들이 자유의 나침반이라는 미국인들의 자부심에 금이 가기 시작한 주요한 사건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토록 지난했던 전쟁에서 승리는 고사하고 국가 역사상 첫 패전을 기록했다는 사실이 주는 상실감도 어마어마했죠. 이처럼 잃을 것만 가득하고 아무것도 지켜내지 못한 오랜 전쟁의 결과 미국이 얻은 것은 자국민의 파병과 그로 인한 막대한 인명피해, 패전이 겹치며 발생한 젊은이들의 집단적 PTSD였습니다. 1976년 개봉했던 마틴 스콜세지의 택시 드라이버, 그리고 몇 년 후인 82년 개봉한 테드 코세프의 람보와 같은 영화들은 양쪽 모두 베트남전 참전 이후 PTSD를 앓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웁니다. 당대 사람들이 베트남전에 대해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은 이런 설정들에서부터 드러나는 거죠. 한편 베트남전이라는 문제로 인한 PTSD가 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80년대까지 이어져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갈수록 극심해져가는 문제에 가까웠다면 그 이후인 80년 발생한 이란 이라크 전쟁은 그 자체로 미국에게 상흔을 안겨주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미국인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 새로운 문제였습니다. 바로 2차 오일 쇼크로 인한 극심한 경제 불황이죠. 1979년 혁명으로 이슬람 시아파 공화국이 설립된 이란을 수니파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가 침공하면서 벌어진 이란 이라크 전쟁은 이란을 비롯한 중동 국가들의 석유 감산으로 이어졌고, 이는 이전까지 배럴당 20달러 선이었던 석유의 가격을 순식간에 30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거기에 이슬람 혁명의 불길이 공산국가까지 번지는 것을 차단하고자 했던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한 이후 석유 가격은 심지어 배럴당 40달러 선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로 인해 세계적으로 물가는 상승하면서 실업층의 문제는 오히려 심각해지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으며, 미국은 급작스럽게 불어난 달러를 미국은행으로 회수하기 위해 금리를 21%까지 인상했습니다. 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3대 악재가 모두 겹친 고실업, 고물가, 고금리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불안은 1930년 이래 서구 경제학의 주류를 차지하던 케인즈식의 정부 개입주의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문제의식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영국의 매거릿 대처,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를 위시한 지도자들의 당선으로 이어지죠. 이처럼 80년대 초에 미국이 겪은 불안은 레이거노믹스로 이끌어지는 신자유주의 질서를 사회 주류로 끌어올립니다. 이는 물론 인플레이션 안정화와 규제 완화를 통한 공황의 일시적 극복, 경제 성장과 같은 많은 공을 세웠지만 신자유주의는 그 매력만큼이나 어두운 그림자를 가진 질서였습니다. 실제로 80년대 레이건 체제 하에서 미국은 국가 경제를 정상 궤도로 돌려놓기 위해 노력했지만 수많은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처우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는 결국 경제적 양극화와 재정 적자를 야기했고 수많은 제조업 종사 노동자들이 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불안은 미국 사회 전반을 보수화시켰고, 이는 여성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던 페미니즘, 여성주의 운동의 성과들을 다시 가부장적 질서로 회귀시키려는 시도로 이어집니다. 여성주의 이론에서는 이를 백래시라고 부르죠. 엎친 데 덮쳐 이 사회적 불안을 틈타 남미로부터 코카인과 같은 마약들이 값싸게 밀수되기 시작합니다. 마이애미를 통해 콜롬비아, 바하마, 도미니카 공화국으로부터 들어온 이 마약들은 70년대와 비교해 마약 가격을 80% 가까이 인하시켰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PTSD, 인플레이션, 실업률과 금리 상승, 경제적 양극화, 안티페미니즘, 그리고 마약의 범람이라는 사건들이 한꺼번에 일어난 거예요. 이런 사회 속에서 강력 범죄율이 늘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겠습니다. 근데 이런 난국 속에서 또 한 가지 미국인들의 비관을 자극한 소식이 지구 반대편에서 들려옵니다. 미국의 경제를 바짝 추격해오는 아시아의 어느 작은 국가의 빠른 성장입니다. 바로 버블 경제를 등에 업은 일본이죠. 실제로 1981년 개봉한 리들리 스콧의 블레이드 러너는 일본에게 경제적으로 추월당한 미국의 금비례를 그려내고 있는데, 이것이 당대 미국인들이 일본에 가지고 있던 불안한 자의식을 어느 정도 드러낸다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1980년대 초라는 미국의 시대적 배경이 미국인으로서는 더 이상 비관적일 수 없을 만큼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던 시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앞서 언급했던 네 영화가 왜 그리도 음울한 분위기를 자아냈으며 도시에는 범죄와 불안이 가득했는지를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할리우드는 21세기의 도래 이후에도 왜 자꾸만 그 시절을 소환하려는 걸까요? 더 나아가 세계 영화계는 왜 그런 영화들을 그토록 높이 평가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저는 소설, 연극, 영화, 드라마 등의 서사 예술에서 시대극이 지닌 역할에 대해 잠시 논해보고 싶습니다.
현대와는 어느 정도 괴리가 있는 과거의 이야기를 다루는 시대극은 어떤 이유로 여전히 유효한 서사적 역할을 갖고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과거를 돌아보게 함으로써 현재에 대한 문제의식에 환기를 불러오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오늘날의 문제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전략은 그리스 신화를 언급하는 플라톤 저작 속 소크라테스나 구약 성서를 인용하는 복음서 속 예수처럼 아주 먼 과거에서부터 유효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린 옛 이야기로부터 오늘날에 필요한 교훈을 이끌어내는 서사 방식에 매우 익숙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저는 위의 4편의 영화들이 80년대라는 배경을 불러온 전략 역시 영화가 그려내고자 하는 당대 현실의 문제의식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논의를 위해서 나온 4편의 영화들로 한정하여 80년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21세기 할리우드 범죄 영화들이 그려내고자 하는 그들이 80년대라는 배경을 통해 환기하고자 하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백년의 영화 김노엘이었습니다.